딥시크도 충격이었는데 최근에 버클리에서 타이니 제로? 이거는 또 뭐예요? 딥시크가 18분의 1 정도 비용으로 트레이닝을 시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싸게도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네? 엔비디아가 좀 사기쳤나? 너무 과도하게 하드웨어 투자를 하게 좀 드라이브한 거 아니야? H100이 H800하고 비교했을 때 실리콘은 똑같은데 플랫폼만 다르게 설계해가지고 비용을 엄청나게 차지를 해서 마진율을 뭐 8, 90%로 끌어올리고 이런 거를 봤을 때 딥시크가 이렇게도 저비용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충격이었고 비싸가지고 못했는데 네. 이제 저렴해졌으니까 예, 저렴해지고 또 감당 오픈 가능해서. 소스로 다 공개해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 타이니 제로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제일 먼저 그걸 해낸 버클리 학생인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좀 뜨끔했을 거예요. 엔비디아는 진짜 일부러 네. 그랬었을까요? 돈 많이 벌려고 그런 거죠. 진짜요? 네. 알면서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H100이나 H800이나 같은 실리콘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펙을 확인하다가 이거 완전 똑같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엔비디아 다니는 후배한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렀잖아요. 엔비디아 대표를.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똑같은 실리콘 쓰고서 뭐 이게 뭐 저성능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지 않았냐? 사실 그렇게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 다 모방할 수 있거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면은 딥시크가 나올 수 있었던 게 결국 미국의 규제 덕분이었다. 결국은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빨리 따라올 수 있는 거를 미국이 좀 막아줬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레거시 메모리는 중국 쪽으로 다 넘어간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 사실 어드밴스드 D램도 그렇고 뭐 사실 낸드도 거의 다 따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메모리로 저희가 재미를 볼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메모리가 만약 중국 쪽으로 다 뺏기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 네, 딥시크 충격이 조금은 가라앉은 듯 하지만 또 AI, 반도체 등을 둘러싼 판도 변화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머니홀라에서는 오늘 또 특별한 한 분의 손님을 모셨는데요. 일단 이분은 해외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경력 가운데 문재인 대선 후보 영입 1호 또 현 정권의 대통령직 인수위 인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시기도 한 그런 반도체 전문가 분이십니다. 인텔, 삼성전자, 현대차에서도 근무하셨고 한국벤처투자 대표로 또 지내시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위기에 대해서 진단했던 유튜브 컨텐츠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유웅환 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진으로 뵀을 때도 그랬고 네. 직접 뵀을 때도 그렇고 네. 어디선가 많이 뵌 듯한데 혹시 네. 배우 닮았다는 소리 듣지 않으세요? 네. 뭐 배우는 잘생긴 배우도 있고 네. 네, 특이하게 생긴 배우도 있고 네, 딱 뵙는 네. 순간 제가 이분은 경력으로 보면 네. 사실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었는데 실제로 뵈니까 되게 친근하게 느껴진 게 네.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두얼굴 가진 사나이 그렇죠. 그런 얘기가 들어보시는 거죠. 예, 제가 뭐 어쩔 땐 되게 온순한데 저도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도전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모난돌 같은 네.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걸어오신 그동안의 경력이나 행적에 저는 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경험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사님을 모시게 됐고, 근데 저는 가장 조금 흥미로웠다라고 느꼈던 게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활약을 하셨고 또 현 정부 들어설 때도 인수위원으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대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느꼈는데 이런 경력을 가지신 분은 또 많지는 않잖아요. 저는 산업계 전문가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정당이나 뭐 이념하고 상관없이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요청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기꺼이 뭐 국가를 위해서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머니온라인은 처음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은 ENFJ
ENFJ이고요. MBTI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ENFJ인데 제가 항상 보면 어디 가나 이 어떤 조직에서의 문제점, 또 사람의 문제점, 또 국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자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 왜 이렇게 나왔지 했더니 그냥 MBTI에서 ENFJ가 약간 그런 성격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엔지니어로서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반도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성능을 향상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런 일에 좀 되게 흥미롭게 일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해 보니까 이게 조직의 문화나 사람들의 마인드셋, 리더십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일하는 그 엔지니어들의 발목을 잡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이분들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정책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면은 조금 더 그게 임팩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문재인 캠프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에 이제 참여를 했던 거고 네.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좀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에코티라고 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마음껏 성장하고 자기의 일에 몰입할 수 있을지 또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양질의 삶의 질을 영유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은 미국 얼바인, LA 남쪽에 있습니다. 잠깐 한국 방문하신 동안에 이렇게 와주셨거든요. 감사드리고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네. 얘기들이 가장 마음속에 지금 있으신지. 딥시크의 사태가 앞으로 전체 AI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했다 그러면은 오늘은 삼성이 뭘 어떻게 해야 그 AI 시대에 더 나은 기업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엔지니어신데 네. 인텔에서 또 삼성에서 근무를 하실 때 네. 2025년도 이 무렵에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요. 모바일 시대 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했고요. 윈텔, 윈도우즈 인텔 두 회사가 주도하고 있을 때 이제 모바일 쪽으로 움직이겠구나. 사람 간의 통신으로 진일보하겠다. 사실 AI를 인지한 거는 알파고 그때서부터 느끼면서 2017년도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AI 관련된 정책 개발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나오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네. 딥시크 같은 기업은 왜 못 나오는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도 나올 수 있죠. 그래요?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네네. 저는 삼성이 잃어버린 10년이 없었고 계속 성장 모멘텀이 있었다면 지금 애플에 준하는 사이즈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컸을 수 네, 있다. 네. 그럼 반대로 그 정도로 못 큰 네. 이유는 잃어버린 10년은 뭐 때문인 거예요? 왜? 잃어버린 10년은 그 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신경영 선언하면서 마누라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글로벌 문화적인 시도를 하셨어요. 다양성을 고려하고 성과 중심으로 또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고 개인한테 자유와 권한을 주고 책임도 이제 물론 지게 되는 거고 계속 지속가능한 성장이 있다라는 느낌을 개인들이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스템 반도체가 막 어떨 때는 70%, 뭐 50% 레비뉴가 성장할 때예요. 그 성장 모멘텀 잘 유지했으면 사실은 지금 삼성이 그때 당시 TSMC보다도 더 잘하고 있었으니까 선단 공정은 10나노에서 뒤집힌 거고 또 HBM도 사실 삼성이 잘하고 있었는데 그걸 리더십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리하면서 새싹이 잘린 거거든요. 기회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너무 늦은 건 아니죠. 네, 안 늦었죠. 네. 우리나라는 워낙 인재들이 훌륭하고 제가 삼성에 와서 같이 일할 때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진짜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놨는데 그 브레인만 최고가 아니고
일하는 소위에서 태도라고 그러죠. 애티튜드나 새로운 것을 적응해서 그거를 빨리 이제 캐치업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해서 자꾸 도전하려고 하고 뭐 수시로 와서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근데 그거를 잘 살려주고 이렇게 우리가 소위 해서 잘 되도록 리더가 잘 이끌어준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큰 퍼포먼스로 나타난다고 보고요. 그런 거를 좀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있어요. 그때 프로덕에서 스마트폰을 제 기억으로는 모바일 쪽에 한 100여 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리소스가 2배인 애플은 한 10개 모델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프로덕은 10배가 더 많고 사람 수는 절반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꾸 구멍이 나고 여러 가지 프로덕트 문제들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리소스가 적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비즈니스도 보면은 백색 가전부터 지금 뭐 파운더리, 산단공정에 뭐 메모리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100개의 프로덕트를 다 하는 이유가 좀 어이없게도 리스크 해칭하는 거예요. 어떤 게 뜰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고임금을 받는 그런 임원들이나 경영진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방향을 잘 정해주고 그 방향대로 회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리소스가 한정돼 있으니까 어차피 선택과 집중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임금을 이렇게 많이 받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무섭게 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과연 다음 시대에 지금 PC에서 모바일 시대로 와서 다음은 어느 시대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그러면 메모리는 어떻게 트랜스폼 해야 되고 그 시스템 반도체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배력을 높여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리더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했다. 구성원들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구성원들은 매우 훌륭하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맞습니다.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도 많거든요. 네. 최근에 카이스트 그 미국 총동문회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했는데 한 80분 정도가 오셨어요. 사실 그분들은 국가가 수억을 들여서 키워놓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물론 이제 $500,000씩 받고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좀 사회적 책임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수혜를 받은 만큼 국가에 이거를 보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강연을 준비했어요.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자리로 가서 일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뭐 새로운 걸 도전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데 이 조직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성장하고 싶은데 이 조직에서 맨날 똑같은 일만 시켜요. 그리고 뭐 여기서 받는 돈으로는 내가 애들 교육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지원이 되는 대로 이동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현실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그런 하이테크 회사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네. 돌아와서 특히 이제 벤처 스타트업을 좀 많이 일으키고 그 혁신 생태계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럼 올 수 있는 애국심을-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원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보상을 뭐 $500,000씩 줄 수는 없어요. 엔지니어들. $500,000이거든요. 한 10년 정도 애플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50만 불 정도 받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 돈으로도 돈으로는 7억, 8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연봉이요. 예, 연봉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사장 정도의 연봉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모든 엔지니어한테 주면서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아닌 다른 게 돼야 될 거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수 있는 뭐 벤처 스타트업이 되게 좋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 벤처 투자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싶어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창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음껏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장은 월급이 적더라도 내가 그걸 성공시키면 미래에. 국가에 기여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본인의 파이낸셜 프리덤도 이루고 경제적 자유도 그렇습니다. 이룰 수 있고. 예. 그런 거를 같이 타협점을 좀 찾아서 좋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좀 본인들이 국가에서 받은 것만큼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사님을 뵀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봐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서 뭐 근무하시기도 하셨고 네. 면밀히 관찰하고 계실 테니까 요즘 주가들을 보면서 네, 네. 드시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뒤에 어떤 숨겨진 네. 함의를 한번 파헤쳐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많잖아요. 뭐 네, 진짜 네. 인텔 아쉽지만 네, 삼성전자 얘기도 네, 저희 네. 했고 뭐 네. 엔비디아도 있고 뭐 예, 예. 그 다음에 또 뭐 암도 있고 예. 예를 들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네.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떻게 아. 그 주가들이 반영하고 예. 있는 현재 그 뭐랄까 위치 위상 네. 이런 얘기들. 네. 뭐 닷컴 버블 때 인텔이 150불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몇 달 사이에 거의 뭐 20불 뭐 이하로 떨어진 일이 있었어요. 시스코도 그랬었고. 그때 인터넷 붐 막 오고 막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해가지고 막 실질적으로 약간 닷컴 버블이라 그러죠. 그런 정도로 주가가 올랐는데 사실 지금도 그거하고 아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조정을 좀 받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조정받는 시기가 AI 열풍인데 실제로 우리 일반인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AI가 뭔데 난 써본 적도 없고 뭐 나한테 도움도 안 돼. 이런 거를 자각할 때 그때 이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거든요. 우리 스마트폰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게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면서 모바일 기술혁명 시대를 이끌었듯이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팬 기업들이 다 모바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PC 시대는 갔고 그러면서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사라져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에 또 아주 잘 대응을 했죠. 여러 가지 원천 기술이 있어서 사실은 삼성이 안드로이드를 쓰면은 로얄티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구글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런 원천 기술에 대한 도움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모바일 시대에 좀 어느 정도 지배력을 유지하다가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급상승한 거거든요. 네. 지금도 AI 시대에 정말 잘 적응하고 대비하는 기업으로 다시 이제 탑5에 여전히 있는 기업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런 변화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조정은 되겠지만 그 AI 시대에 잘 준비한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에 기업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딥이 생기고 다시 턴어라운드 할 때는 무섭게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정도 그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을 느끼면서 실질적으로 AI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오기 전에 한번 주가가 현실화됐다가 그러니까 빅테크가 조정을 받지만 조정을 다시 받지만, 회복한다. 예, 그리고 그땐 더 무섭게 가능성이 올라간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빅테크의 시대는 저물었다가 아니라 네, 네. 이제 한번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그 네. 이후에는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AI로 설명이 되는 그러니까.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혹시 그 시나리오에 네. 딥시크가 준 파장은 네. 없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크다고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전에만 해도 사람들은 다 그냥 네. 엔비디아 전성 시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엔비디아의 위기는 이제 엔비디아를 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나왔을 때 그때가 위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약간 다른 쪽에서 지금 저비용으로 아예 가버리면서 맞습니다. 예, 예. 다른 챌린지를 제기했다고 저는 봐서 네. 그리고 이 딥시크도 충격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버클리에서 타이니 제로 뭐 이런 네. 게 또 나와서 충격을 줬 네, 이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딥시크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사실 딥시크가 뭐 20분의 1 정도, 18분의 1 정도 되는 비용으로 트레이닝을 시켰죠. 그래서 실제로 개발비가 상당히 적게 들었어요. 물론 그게 하드웨어를 사용한 비용에 대한 그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싸게도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네.
혹은 뭐 엔비디아가 좀 사기쳤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너무 이게 부풀렸다. 너무 과도하게 하드웨어 투자를 하게 좀 드라이브한 거 아니야? 혹은 뭐 이런 거죠. H100이 H800하고 비교했을 때 실리콘은 똑같은데 플랫폼만 다르게 설계해가지고 비용을 엄청나게 차지를 해서 마진율을 뭐 8, 90%로 끌어올리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사람들이 이게 딥시크가 이렇게도 저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AI를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충격이었고 사실은 그게 AI 민주화나 대중화 네, 그렇죠. 이거를 이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앞으로 에지의 시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AI 기반의 에지의 시대. 그건 뭐냐면 그전에는 사람과 사람 통신이 모바일 시대라 그러면 그보다 더 확장돼서 사물과 사람 또 사물과 사물의 통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다 엣지에 있는 디바이스인데 그 엣지에 있는 디바이스에 스탠드얼론으로 AI가 다 탑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뇌를 갖는 거죠. 온 쉽게 디바이스. 얘기하면. 온 디바이스 로. AI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의 굉장히 큰 사람들의 삶에 임팩트를 줄 수 있다. 그게 비싸가지고 못했는데 네. 이제 저렴해졌으니까 저렴해지고 또 감당 오픈 가능해서. 소스로 다 공개해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 타이니 제로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제일 먼저 그걸 해낸 버클리 학생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게 아주 이게 굉장히 많은 수의 벤처 스타트업들이 그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딥식이랑 타이니 제로 같은 게 보여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잠재력을 보여줬고 충분히 저비용으로 가능하다 이런 거 보여주고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좀 뜨끔했을 거예요. 예. 그럼 엔비디아는 진짜 일부러 네. 그랬었을까요? 돈 많이 벌려고 그런 거죠. 진짜요? 네, 근데 박사님 항상-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예. 엔비디아는 이게 그거를 저비용이 가능하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H800에서 H100으로 넘어가는데 가격은 몇 배를 받았지만 사실 뜯어보면 여기에 H100이나 H800이나 같은 실리콘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펙을 확인하다가 이거 완전 똑같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엔비디아 다니는 후배한테. 야, 이 실리콘 똑같은 거 썼지?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리콘 똑같은 거 쓰고 거기에서 MV 링크라고 이제 실리콘 퍼포먼스는 똑같은데 이게 밖으로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에 밴드위스를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실리콘을 그 플랫폼을 사가지고 그 실리콘만 떼내서 다시 플랫폼을 디자인하면 그냥 H800이 H100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불렀잖아요. 엔비디아 대표를.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너 왜 너 왜 이렇게 속인 거 아니냐? H800 뭐 똑같은 실리콘 쓰고서 뭐 이게 뭐 저성능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지 않았냐? 사실 그렇게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 다 모방할 수 있거든요. 실리콘이 확보가 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면은 그때 하이 실리콘이 제 기억으로는 250만 불 들여가지고 AI 반도체를 복제를 했어요. 그게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복제라는 게 사실 모방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사실 뭐 우리도 처음에 메모리 할 때 일본 거를 뭐 모방했다고 그렇게 선배들 말씀하시던데 거기로부터 새로운 걸 창조해낸 건데 그게 그 누에고치에 제가 비유를 좀 많이 하는데 네. 그 누에고치가 뽕잎을 먹고 그리고 비단실을 토해내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거죠. 우리는 많은 자본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쪽에서 모방하는 거는 그냥 저렴하게 해버리니까 이거 뭐지? 그동안 나는 뭐 수조 원을 들여서 개발해 놨는데 얘네들 몇백억만 불에 그냥 카피해내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억울한 거죠. 그 딥시크가 나올 수 있었던 게 결국 미국의 규제 덕분이었다. 왜냐면은 너무 배가 고픈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네. 항상 뭐 혁신은 배고플 때 탄생한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 그것도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게
자강을 할 필요 없으면은 의존을 계속 할 테니까. 근데 결국은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 뭐 중국이 빨리 따라올 수 있는 거를 미국이 좀 막아줬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보면, 입장에서 우리나라 보면. 입장에서 네네. 보면 중국이 더 빨리 빨리 따라올 수 있는 있는데 거를 미국이 막아준다. 왜냐하면은 뭐 툴도 못 팔게 하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툴, 또 공정하는 장비도 못 팔게 하죠. 소재도 못 팔게 하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걸 다시 다 개발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지연이 됐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레거시 메모리는 중국 쪽으로 다 넘어간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 뭐 사실 어드밴스드 D램도 그렇고 뭐 사실 낸드도 거의 다 따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메모리로 저희가 재미를 볼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 2021년에 우리가 280 몇 억 불, 286억 불인가 흑자를 냈어요. 무역 수지가. 그래서 한번 이제 산자부에 좀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286억 불이 또 어디서 나왔는지 봤더니 반도체가 1260억 불을 수출했는데 660억 불이 흑자를 봤어요. 그럼 이게 반도체가 흑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은 400억 불 적자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중에 너무 반도체 의존도가. 666억 불 중에 거의 10%만이 시스템 반도체가 나머지 90%는 메모리에서 얻은 거예요. 그럼 메모리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좌지우지하네? 그렇게 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2년, 23년에 보니까 다 마이너스였잖아요. 무역 수지가. 수백억 불 마이너스였는데 그게 다 메모리가 안 좋을 때예요. 그리고 작년에 다시 턴어라운드해서 500억 불에 달하는 흑자를 냈다. 네. 무역 수지 흑자가 났다. 그래서 또 들여다봤더니 반도체가 1,420억 불 정도 수출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700억 불 정도 흑자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반도체가 만약에 흑자가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서는 그렇죠. 거예요. 200억 불 가까이. 그래서 이게 무역 수지와 메모리의 관계를 이렇게 그려보면 네. 아주 완전히 양이 거의 상관관계. 일치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가 만약 중국 쪽으로 다 뺏기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 그렇죠. 예. 이미 레거시 메모리 다 넘어갔다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돼요? 넘어가게 되죠. 지금 거의 이제 10%에 육박하는 단계로 갈 거고, 이제 전체 생산량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잘해요. 예,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되게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또 일본과 대만과의 그 동맹에서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나 미래의 그 반도체 방향을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방향도 혹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제가 그냥 종이 놓고 페이퍼 놓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하이엔드 메모리 쪽은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가 DDR이죠. DDR 지금 5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메모리 쪽에 그 엣지 디바이스에 이 메모리를 올리려면 D램도 쓰고 SSD도 쓰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러니까 D램도 쓰고 낸드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가 계층이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또 SRAM이라고 칩 자체에 또 메모리가 있고 메모리가 3개의 메모리가 존재해요. 칩 내부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프칩에 있는 이 두 메모리를 통합해서 하나의 메모리 기술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하나의 메모리 쪽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SK가 인텔의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하는데 제가 CEO to CEO 미팅을 주선했거든요. 그 기술을 좀 인텔이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좀 가지고 와서 그거를 좀 대량 생산을 네. 만들면 가격이 많이 싸지거든요. 그럼 디바이스에 메모리는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그걸 뭐 낸드도 넣고 D램도 하는 게 넣고 아니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게 나중에 하이엔드 쪽에
또 DDR5 and beyond가 세계 퍼포먼스가 리밋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큰 고속이거든요. 그래서 HBM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채널 수를 예를 들어서 64bit짜리를 뭐 1000개 이상으로 늘린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전체 뚜루풋이 증가하잖아요. 스피드가 갖게 되면 네. 만약에 이제 스피드가 늦어도 상관없이 데이터량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채널 수를 증가시키는 게 이제 우리말로는 HBM 뚜루풋을 인데 뭐라 그래요? 뚜루풋? 뚜루풋이 전체 보내진 데이터량 이게 좀 정의를 전체 하면 보내진 데이터량. 네. 순간 GPU to GPU 또 GPU to 메모리 사이에 그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 도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더 많은 많이 데이터를 볼 수 보낼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게 HBM이거든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앞으로는 이제 하나의 통합된 메모리로 와서 온 디바이스에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메모리가 뭐가 될지 또 인퍼런싱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온 디바이스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어를 오픈 AI라든지 아니면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코어를 개발하는 물론 구글은 다 하긴 하는데 뭐 메타라든지 이런 데서 코어를 개발하면 거기에 이제 브로드컴이 IO를 입혀서 같이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칩을 만들어서 엣지의 인퍼런싱 반도체라든지 에이직 관련된 거를 만들 텐데 에이직 기반의 GPU를 만들 텐데 그때 이제 메모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그 메모리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같이 결합을 하면은 실제로 이제 하나의 디바이스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우리 메모리가 들어가고 뭐 메타의 코어가 들어가고 브로드컴의 IO가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세계를 이끌어 나갈 그 AI 반도체가 될 거니까 우리도 거기에 큰 지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에지 디바이스에 우리 메모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업을 좀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게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방향성 자체가? 아니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서 있는 상황인가요? 샘 알트만이 그래서 온 거 아닐까요? 본인들이 이제 그 오픈 AI에 그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그 메모리를 실제로 베어다이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패키징 안 한 상태로 그래야 뭐 같이 인테그레이션 할 거잖아요. 할수 있으니까. 저 같으면은 우리 니네 코어하고 브로드컴 IO 다 줘.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을 해줄게. 그 우리가 완성품을 만들게. 우리처럼 이렇게 매니팩처링 역량이 좋은 제조 역량이 좋은 나라도 없잖아.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설득해서 우리가 완성된 그 칩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이제 약간의 그 AI 반도체 또 하이엔드 디바이스 그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 좀 주도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는 거를 지렛대 삼아 가지고 AI 반도체 하이엔드로 하이엔드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주는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언젠가 기자간담회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제시하셨더라고요. 한국인 평균 7억 원 생애 적자. 우리 인생 27세까지 적자예요. 돈을 못 버니까. 그리고 28세서부터 해서 60세까지 흑자예요. 그리고 61세부터 85세 죽는 날까지 적자예요. 그거를 제가 다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더하면 7억 천이 마이너스예요. 똑같은 조건이 유지돼서 0세부터 85세 산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7억의 적자를 내고 세상을 떠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노동시간도 거의 뭐 선진국들 중에는 최고일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 없는 공부를 시키는 거죠. 각 사람들의 개성을 잘 존중하고 신이 주신 재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AI가 상용화 되면은 네.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AI를 개발하는 사람과 AI를 사용하는 사람 외에는 더 이상 직업이 없을 거다. 근데 하나 덧붙여서 잘하는 사람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